자고로 처갓집하고 뒷가는 멀리 있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실내를 무릅쓰고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 집을 1, 2층 전부 애들이 쓰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사돈은 둘밖에 없으니까 작은 집을 구해서 나가면 딱 좋잖아요. 애 둘이 생겨도 2층에서 지낼 만합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처갓집에 얹혀 사는 건 모양새가 영 그렇잖아요. 집에서 기가 죽으니까 밖에서 될 일도 안 되죠. 장모님, 근처에 괜찮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사실 수 있는 깔끔한 집 얻어드리려고요. 대출 좀 받아서 전세로요. 물론 이자는 저희가 내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조문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강선영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형편이 어려워진 딸 부부를 위해 기꺼이 집의 일부를 내주어 주었던 조 씨와 남편. 하지만 고마워하던 것도 잠시뿐이었고 살만해지니 본색을 드러낸 사위와 안사돈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제 처가에 얹혀 살기 싫어 나가버리겠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다른 못된 꿍꿍이가 더 있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보따리가 아닌 집까지 내놓으라는 사위. 딸의 얼굴을 봐서라도 참아보려 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행태의 조씨 부부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씨 부부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29세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딸과 같은 나이였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죠. 사돈네는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 당시 많은 지원은 해주지 못했고 조씨 부부가 20평 아파트의 전세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남편은 부침성 좋고 딸에게 다정한 사위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조씨 부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살아서 종종 왕래하며 가끔은 아이도 보러 가고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한 지 2년 되었을 때 사위가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딸은 어린 아기를 안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돌도 안 된 아이 때문에 휴직을 하고 있던 딸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직장에 나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는 어떻게?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좀 봐줄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팔이 아파서 못 봐주신대. 2달 정도만 낮에.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어쩔 수 없지? 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사정이 급하다는데 매정하게 거절할 부모는 없었습니다. 조 씨도 집에 있으니 못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을 듣자 심란해졌습니다. 이사도 가야 할 것 같아. 이사는 왜? 김서방이 대출받은 게 있는데 당장 갚아야 되는 모양이야. 전세자금 빼야 할 것 같아. 조 씨는 침음을 삼켰습니다. 괴로워하는 딸 앞에서 조 씨까지 절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집은 어쩌게 그러면? 월세 알아보고 있어.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하는 딸을 미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에 조심스럽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여기 2층에서 살래? 엄마 집에서? 딸이 놀라서 바라보았고 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씨가 살고 있는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조 씨는 1층에서 거주를 했고 2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3년간 살던 세입자가 한 달만 더 살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는데 딸이 당장 거주지가 마땅치 않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1년 정도만이라도 살다가 가면 전세 보증금도 모으고 애도 수월하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딸이 사는 동안엔 월세를 못 받겠지만 그래도 조 씨 부부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조금 멀어지겠지만 그래도 오가기에 나쁘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딸은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2층이 곧 빌 예정인 것을 모르니 부탁할 생각도 못 해본 듯 했죠. 그래. 그렇게 해. 남편과 미리 상의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도 빌려주어야 되나 생각하기도 했지만 거주할 집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위는 살 길을 찾은 듯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가 이사 오기 얼마 전에 사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면목이 없네요. 별 말씀을요. 자식이 힘들면 당연히 도와야죠. 저도 여유가 좀 있다면 도와줬을 텐데. 아무튼간 감사합니다. 애들 집도 사돈이 해주셨는데. 전화까지 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던 사돈. 결혼할 때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못했고 전세금까지 날려먹은 것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송구하다고 했죠. 조 씨는 자신들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층에서 나오는 월세가 조 씨 부부의 노후 자금 중 하나였으니 아무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편이 제일 좋은 게 조 씨 부부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 가족이 2층으로 이사 온 날, 저녁은 다 같이 1층에 모여서 먹었습니다. 사위와 남편은 술 한 잔씩 기울이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죠. 남편이 앞으로의 계획을 묻지 않았지만 사위가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조 씨의 딸이 안정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은 하지 않고 다시 회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김서방 자네가 잘하겠지. 남편이 덤덤히 대답하자 사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남편은 그런 사위의 어깨를 툭툭 치며 격려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김서방이 30대 초반이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정말이야. 그게 다 밑거름이 되더라고. 사위는 고개를 숙인 상태로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원하는 만큼 편하게 살다가 집에 돈 나갈 일 없으니까 둘이 벌어서 다 저축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선영이 엄마한테 다 해달라 그래. 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사위의 작아진 어깨가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사위는 한동안 직장이 없으니 집에서 애를 받고 딸은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애 좀 봐주세요. 사위는 구직 활동을 한다고 가끔씩 밖에 나갔는데 그때마다 1층 조 씨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사위가 나가 있는 시간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손자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남자 혼자 육아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는 자주 1층과 2층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층과 2층 현관이 바깥으로 나 있었기 때문에 아이와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죠. 장모님. 근데 저 건 뭐예요? 사위가 부엌 옆에 있는 계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저거?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지금은 안 쓰지.
안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본래는 1, 2층을 같이 쓰던 집이었지만 딸이 독립한 뒤로는 내부 통로를 막아버리고 바깥으로 통하는 현관만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야 세를 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면 저기를 다시 틀 수도 있겠네요. 사위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가벽으로 막혀 있는 계단 입구를 트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편해지는 게 자신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또 남편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막았던 벽을 뚫고 문을 달아서 1, 2층이 분리되지만 오갈 수는 있게 바꾸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문 하나만 두고 합가를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사위가 가장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사위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니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조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몇 달 더 데리고 있다가 좀 더 크면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었죠. 소영아, 이것 좀 가져가. 반찬이야? 왜 이렇게 많아? 불고기 좀 했어. 김서방이 제일 좋아하잖아. 늘 조 씨 부부가 먹을 반찬을 만들며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나 딸이 퇴근하며 아이를 데리러 오면 같이 들려보냈습니다. 애기 챙겨. 내가 들어다 줄게. 반찬을 들고 2층으로 함께 올라갔는데 2층이 엉망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딸은 민망해하면서 장난감들을 주섬주섬 치웠습니다. 김서방 오기 전에 얼른 치워줄게. 얼른 씻고 나와. 애기 있는데 씻기 힘들잖아. 고마워, 엄마. 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조 씨가 얼른 지저분해진 거실만 정리해 주었습니다. 딸이 근무 시간이 길어서 보통 집에 오면 늦은 시간이라 집안일까지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는 사위가 먼저 퇴근하는 날이 많은데 오늘은 회식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친 기색으로 욕실을 나오는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활기찼던 딸이 요즘엔 늘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 조 씨의 눈빛을 읽었는지 딸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덕분에 숨통 트여서 살만해졌어. 애 걱정 안 해도 되고,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 애 좀 크면 더 나아져. 주말에 밥 한 끼 먹으러 내려와. 너랑 김서방 좋아하는 잡채랑 등갈비찜 해줄게. 고마워, 엄마. 주말에 딸 부부가 1층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또 드시죠. 술에 취한 사위가 꼬부라진 혀로 내일 또 술을 마시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좋아하겠지만 마음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됐어. 김서방, 일요일엔 새 식구가 오붓하게 보내. 아니면 애기 놓고 둘이 데이트라도 다녀오던가. 1, 2층에 살면 매일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보낼 것 같지만 조 씨 부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늘 불러 제끼면 사위가 편할 리가 없었으니 말이죠. 아무리 친해도 사위가 처가살이 한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건 한 달에 2번이나 될까 말까였습니다. 오히려 자주 보는 건 사돈이었죠. 안사돈은 처음엔 조 씨 부부의 집이기 때문에 오지 않다가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한 번 와보더니 그 뒤부턴 편하게 드나들었습니다. 안쪽 문을 닫아버리면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 있고 출입구는 바깥에도 나 있으니 불편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은 자고 갔습니다. 처음엔 사돈이 오면 일부러 나가서 인사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워낙 자주 오니 굳이 터치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듯 했습니다.
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끔 마당에서 마주칠 때도 많았죠. 김서방. 이따가 반찬 좀 가져가. 네, 인사만 하고 집에 들어가 있으니 사위가 1층으로 내려와 해놓은 음식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조 씨는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화단에 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2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사위와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웬일로 해도 안 졌는데 돌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너 불편해서 어쩌냐? 정말? 아니, 저 안에 문은 왜 저렇게 해놔가지고. 사돈의 목소리에 조 씨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애기 때문에 전에 내가 그렇게 하자고는 했는데 아니, 그러면 사생활이 보호가 되니? 매일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야? 아까도 봐봐. 반찬을 가져가라 말아라. 네가 이 집 종이야? 장모님이 잘 올라오시진 않지. 아, 어쨌거나. 그러면 너희가 모시고 사는 거랑 뭐가 달러? 꼭 대릴사위 같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 사돈은 사위가 조 씨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것에 불만이 많은 듯 했습니다. 조 씨는 괜히 엿들은 기분이 되어서 불편했습니다. 본래는 사돈이 내려오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서로 민망하기만 할 듯해서 뽑던 잡초나 계속 뽑았습니다. 배웅을 하는지 사위와 사돈이 함께 나가고 대문 닫히는 소리가 콱 났습니다. 참, 자기 아들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너무 그쪽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장인 장모와 이렇게 가까이 사는 게 사위 입장에서 편하진 않겠지만 불편한 건 조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조 씨의 입장에서만 말하자면 사위가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보다 훨씬 컸죠.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육아 문제였습니다. 60 넘어 어린아이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이가 좀 크니 어린이집에 가서 낮에는 자유였지만 저녁 시간엔 주중에도 어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나면 조 씨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고 사위나 딸이 퇴근할 때까지는 어디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도 아직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오후 3시 반부터 4시간 정도는 조 씨는 늘 집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위와 딸이 제때 퇴근을 하면 말이죠. 오늘은 김서방 일찍 온대지? 응. 나는 오늘 야근해야 돼서 집에 가면 10시쯤 될 것 같아. 김서방한테 늦지 않게 가라고 할게. 금요일 저녁 조 씨와 남편은 부부 동반 모임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일찍 퇴근한다기에 7시 반인 모임 약속에 늦지 않게 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7시가 조금 넘었을 때 사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고 있어? 조 씨의 물음에 사위가 난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어쩌죠. 갑자기 회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식당에 가고 있어요. 뭐? 조 씨와 남편은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밥만 먹고 금방 갈게요. 그러면 8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빠질 수 없다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8시에 온다니까 그때 나가서 뒤늦게 합류해도 될 듯 했습니다. 매달 모은 회비로 1년에 3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는데 식사는 같이 못해도 술자리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놈의 사위는 8시가 한참 넘어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시가 넘어가자 조 씨 부부는 외출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냈던 회비도 날리고 차려입은 옷으로 2시간 동안 벌을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다 됐을 때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집에 있어? 김서방은? 모임에 못 갔어? 당연히 사위가 있을 줄 알고 2층에 올라갔던 딸이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놀라 1층으로 내려온 듯 했습니다. 괜히 일하는 딸 걱정할까봐 딸에게는 전화하지 않은 상태였죠. 김서방은 연락도 안 된다. 진짜 미안해. 딸이 아이를 받아들고는 올라갔고 조 씨는 남편과 함께 간단히 밥을 차려 먹고 누웠습니다. 12시가 다 돼서야 잠에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대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쯤 2층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나는 소리길래 문을 열고 2층을 올려다봤는데 큰 목소리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몰라도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참 위를 쳐다보고 있으려니 다시 한번 우당탕 소리가 났고 이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추레한 차림의 사위가 계단을 밟고 내려왔고 조 씨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휙 돌리더니 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조 씨가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문을 열어보자 신발장 앞에 있던 화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조 씨가 깜짝 놀라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싸운 거야? 어떻게 싸웠길래 화분까지 집어던졌어? 그러자 딸이 못 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김서방이 이런 거 집어 던질 가는 아니고. 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졌어. 혼자 난리치다가 신발장 모서리에도 찍히고. 그래서 우당탕 소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난 또 괜스레 민망해졌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치고 다녀도 김서방이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긴 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어제 술 먹느라고 깜빡했대.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삐져서 나간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 8시쯤 되었을 때 시끄러운 소리에 조 씨 부부가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누구야? 그런데 이내 들려오는 꼬부라진 목소리에 조 씨와 남편이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 열어. 열쇠 없어. 누가 우리 집 문을 맘대로 잠가 놓으래. 문 안 열어? 이씨! 대문이 부서질 듯이 요란하게 쾅쾅 울렸습니다. 야, 강선영! 장모님! 조 씨를 부르는 목소리에 다급히 문을 열자 사위가 마당 안으로 쏟아지듯이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A씨! 문이 왜? 잠겨 있어가지고 내가 열쇠가 없는데 어디 갔지? 횡설수설 중얼거리는 사위의 걸음이 갈짓자를 그렸습니다. 어이쿠. 그러더니 제 발에 스스로 걸려서 우당탕 넘어졌습니다. 2층에서 딸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강선영, 너 이리 와봐. 아이고, 장모님 이거 죄송합니다. 어실 장인어른도 저를 마중 나오셨어요? 황송하옵니다, 마마.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가나 싶더니 갑자기 욱욱 하는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안 돼! 딸이 소리침과 동시에 사위가 화단에 엎어지며 먹은 것을 쏟아냈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조 씨가 고개를 돌렸는데 나중에 보니 화단뿐만이 아니라 마당이 엉망이었습니다. 딸이 사위를 끌고 올라가자 조 씨가 호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리 줘. 내가 할게. 남편이 한참을 치워야 했습니다. 20분쯤 흐르고 다 치우니 딸이 나왔습니다. 내가 치우려고 나왔는데. 다 치웠어. 미안해. 딸이 죄인이 된 것처럼 사과했습니다. 됐어. 얼른 들어가서 자. 내일 내려와서 해장국이라도 먹으라고 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사위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조 씨도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니 말이죠. 조용히 한 그릇을 비운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딸도 아이를 데리고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애 양말 놓고 갔네. 얼른 갖다 줘. 식탁 밑에 놓인 손자의 양말을 들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다가 양말을 두고 문을 닫아주려는데 문이 열린지도 모르고 딸과 사위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요새 화장실이 멀리 있는 집이 어딨어? 시골 촌집도 다 화장실이 안에 있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우린 도움받고 있는 입장이잖아. 밑에서 밥 먹는 것도 이제 불편해. 몇 번이나 먹는다고 그래? 이달 들어서 처음이잖아. 그것도 술 먹고 행패 부린 사위 주려고 차려주신 건데. 아니, 꼭 오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말에 가끔도 난 좀 불편해. 왜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위아래 사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는 거의 매주 오시잖아? 주무시고 가실 때도 많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적 있어? 잠시 대화를 듣던 조 씨 부부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사위에 의해 내부 계단도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몇 년 함께 살다 보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죠. 사위도 조 씨 부부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딸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도 서로 맞춰가며 잘 지내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인 듯 했습니다. 이제 애가 크다 보니 손이 덜 갔고 사위의 직장도 안정이 되다 보니 다른 생각이 드는 듯 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사위가 아무래도 독립하고 싶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1, 2년 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벌써 4년이었습니다. 독립할 때도 되긴 했죠. 그래서 사위가 없을 때 조용히 딸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아직 나는 좀 더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사서 들어가고 싶었어. 그동안 딸이 돈 모은다고 고생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도 많이 했고 그 때문에 집이 엉망인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김서방 때문에 더 있지를 못하겠네. 그럼 나가서 살아야지 뭐. 내가 의논해 볼게. 그런데 얼마 뒤에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의 문을 열어보니 사돈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은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웬일로 1층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하면 어떨까 하고요. 같이 밥을 먹자는 사돈. 아, 예. 6시까지 내려올까요? 네, 그러세요. 조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레 손님이 왔으니 조 씨는 분주해졌습니다. 독립한다더니 그 얘기를 하러 왔나? 글쎄. 근데 사돈까지 찾아올 필요가 있나? 이상하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며 사돈의 목적이 그게 아님을 알게 됐죠. 자고로 처갓집하고 뒷가는 멀리 있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알다 뿐일까요? 사위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들은 조 씨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기가 연결이 돼 있었죠? 네.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막았습니다. 어차피 애들도 이제 슬슬 둘째 가지고 할 때가 됐잖아요. 옆에서 딸의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를 완전히 터가지고
애들이 쓰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사돈은 둘밖에 없으니까 작은 집을 구해서 나가면 딱 좋잖아요. 기가 막힌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안사돈 때문에 다들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사위가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통째로 쓸 테니 조씨 부부에게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화를 참고 말했습니다. 애 둘 있어도 2층에서 지낼만 합니다. 아주 넓지는 않아도 2층도 내 식구가 거주하다가 나간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처갓집에 얹혀 사는 모양새가 영 그렇잖아요. 집에서 기가 죽으니까 밖에서 될 일도 안 되죠. 그러자 딸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딸도 모르는 내용은 아닌 듯 했습니다. 눈치를 봐서는 딸을 닥달하다가 안 되니 직접 찾아온 것인 것 같았죠. 장모님, 근처에 괜찮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사실 수 있는 깔끔한 집 얻어드리려고요. 대출 좀 받아서 전세로요. 물론 이자는 저희가 내고요. 선심이라도 쓰는 것 마냥 하는 소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집을 놔두고 왜 사위가 이자를 내주는 전셋집으로 가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 집을 내놓으라는 말을 애써서 포장하는 모습이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건 생각해 보질 않아서요. 2층에서 원하는 만큼 살겠다고 그러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독립할 준비 될 때까지 살다가 언제든지 나가면 되죠. 그것도 조씨 부부가 많이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2층 월세를 받아도 수입이 꽤나 됐으니 말이죠. 어휴, 여유 있으신 분들이 좀 배려하면 좋잖아요. 애 둘 키우면서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데서 살아야지. 애들 데리고 젊은 애들이 좁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보다 낫죠. 도대체 이게 무슨 배려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날강도에게 돈을 내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2층에 사는 게 싫다면 지금 나가도 상관없고요. 아니, 그럼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한테 구해줄 전셋집에서 살면 되겠네요. 그건 너무한 처사죠. 차라리 그럼 이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좀 보태주시던가요. 어머니, 저랑 얘기하세요. 선영아, 넌 가만히 있어봐. 뭐? 도대체 왜 이래? 남편은 서로 실랑이 하는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더니 입을 뗐습니다. 안 되겠네요. 말이 나온 김에 하루빨리 나가줬으면 합니다. 네?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알고 집까지 내놓으라는 모습이 기가 찼습니다. 김서방이 아무래도 우리랑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한 모양인데 이참에 나가서 살면 되잖아요. 아니요, 장인어른. 저는 그냥 옛말에 화장실이. 말끝을 흐리는 사위를 향해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볼래, 진짜? 지금 나 혼자 좋자고 이러냐. 다 같이 좋자고 그러는 거지. 다 같이 좋긴 누가 좋아? 너 혼자 좋은 거지. 뭐? 너는 어떻게 남편한테 너라고 하니? 어머니, 아들 이혼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만하세요. 뭐야? 선영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너,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나랑 이혼해서 너희 엄마랑 살던가. 아니면 다 같이 나가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우리 세 식구끼리 살던가. 뭐? 여기서 계속 사는 선택지는 없는 거야? 없어. 주인인 아빠가 나가라는데 당연히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사위는 무척 당황한 상태로 사돈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돈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다고 엄마를 데리고 오는 사위도 참 미련해 보여서 딸이 불쌍했습니다.
딸도 그런 자기 남편을 한 대 때려버리고 싶다는 표정으로 한심하게 바라보았죠.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사위의 말을 무시한 채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쨌거나 나갈게요. 한두 달만 시간 주세요. 그렇게 해라. 딸이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나갔고 그런 딸을 사위가 쫓아나갔습니다. 혼자 남게 된 사돈이 억울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아들이 사돈네한테 한 게 있는데 나중에 이 집도 끌어안고 갈 것도 아니고. 말을 섞어봤자 수준만 같이 떨어질 듯 했습니다. 살펴가시고요. 오늘 이후로 저 대문은 사돈한테 열리는 일 없습니다. 사돈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딸내가 땡전 한 푼 없을 때라면 모를까. 지금이라면 월세를 가든지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든지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독립해서 나갈 때 조금 보태주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놈의 사위랑 계속 같이 산다면 사위도 고생을 좀 해봐야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나간다는 게 안쓰러웠지만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의미도 없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딸도 같이 나가서 살자고 하는 것을 보면 계속 사위를 데리고 살려는 모양이니 둘이 나가서 지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집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차차 자신들의 힘으로 넓혀가야 제대로 어른이 되겠죠. 다음 날 저녁에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남편이 말하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쫓아낸다고 생각 안 해. 나가는 게 맞아. 그냥 엄마 아빠 도움받으면서 사는 게 편하니까 내가 버티고 있었던 거지. 걱정 마. 엄청 잘 살 테니까. 김서방은 내가 어떻게든 고치고 살아볼게. 시어머니는 당분간 안 보고 지내기로 약속했어. 그러고는 한 달 뒤 딸은 짐을 싹 빼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돈이 전화해서 쫓아내지 말라며 사정했지만 이미 모든 건 결정이 됐고 조씨 부부도 딸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딸에게 들어보니 작은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고 대출도 조금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사니 조씨의 딸이라고 못할 리는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싸우지도 않고.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김서방도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회사 다니고 같이 고생하니까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아. 잘 됐다. 4년 동안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그때 나 못 일어났을 거야. 나중에 몇 달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고 조씨 부부는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위도 다시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 사위를 말없이 바라본 남편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여 주었죠. 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이번 추석에도 내려가자고 그러시는데 혹시 또 지난번처럼 그러실 생각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는 이 집을 뭐 공짜로 산 줄 알아?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세요? 매정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엄마 아빠 올라갔을 때 했던 행동들이 매정한 거지. 혹시 서울 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듯한 목소리. 아니,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집 가서 잠도 자고 좀 얻어먹을 수도 있지. 서운한 게 있다고 복수하시는 건 아니죠. 어째서 부모가 자식 대접하는 건 당연하고 자식은 부모를 푸대접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대접받았으면 고마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여기에 너희가 뭐 음식이라도 맡겨놨니? 아니면 고생한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봤어? 그동안 해준 것도 돈으로 다 받으면 몇 천을 줘도 부족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심연숙 씨와 그녀의 아들 박정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다 보면 육지 손님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는 게 아들 가족이었습니다. 꼭 공짜 별장을 가지고 있는 듯이 심씨 부부네 집에 찾아왔던 아들 며느리.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온갖 수발까지 들어야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기에 일행으로 사돈이나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씨 부부가 아들네 집에 올라가서 수모 아닌 수모를 겪고 난 뒤에는 심씨 부부도 별장 관리인 취급은 더 이상 사양이었습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에 내려왔던 심씨 부부는 평화로운 일상을 깨버린 아들네 가족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퇴치해버리기 위해 벼르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부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매연을 마시며 수십 년을 살았죠. 아들은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아들 박정민 하나만 슬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씨의 남편은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자신도 퇴직하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바닷가 마을로 가서 2층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심씨도 남편도 평생 도시에서만 생활했기에 심씨는 남편의 꿈이 실현되리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근처라면 일단은 도심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불편할 것만 같았습니다. 심씨의 남편은 5년 전에 퇴직을 했고 이듬해 아들은 32세가 되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반년 전 남편이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 내놓지. 뭐, 집을 내놓자고? 어디에? 부동산에? 뭘 그렇게 놀라? 그러기로 했잖아. 남편은 정말로 이사를 할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돈 벌면서 산 거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 계획인데?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주도. 뭐? 제주도? 또다시 큰 소리로 되물은 심씨. 남편과 서너 번 여행 간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그곳에서 사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끝에서 끝으로 쉽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당황해하는 심씨에게 남편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했던 것인지 사진첩에 저장돼 있는 제주도 바닷가 모습과 주택들이 보였습니다. 땅을 사서 짓는 것보다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알아봤어. 한참을 남편에게 설명을 들은 심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니 심씨가 사는 아파트 바깥 풍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남편과 함께 파도치는 바다를 보며 노후를 보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곧 결혼을 할 테니 마음에 걸릴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제주도로 가신다고요? 심씨 부부의 계획을 들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도 무척이나 놀라워했습니다. 연고도 없이 가서 어떻게 사시게요? 둘이 같이 가는데 뭘? 그리고 1층에서는 소소하게 장사를 좀 해볼까 해. 남편의 퇴직금도 있고 아파트도 팔면 자금은 충분할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좋을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시집이 멀어지면 며느리로서는 나쁠 건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심씨 부부는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내놓고 제주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새 보금자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일주일 뒤 심씨와 남편은 서울 아파트를 떠나 제주도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2층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땅은 120평 정도 됐고 1층에서도 2층에서도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제주도 특유의 현무암 담장이 무척 아름다웠고 평범했던 건물은 큰돈을 들여 아기자기하게 고쳐놓았습니다. 1층은 남편이 계획했던 대로 작은 해물라면 가게를 차렸습니다. 건물 자체는 면적이 넓지 않았지만 오밀조밀한 맛이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려는 목적은 없었고 실내에 테이블 8개, 바깥에 2개만 두고 소박하게 시작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심씨 부부의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가 있고 거실 창에서 바라보는 바다뷰는 하와이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길 잘했다.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 심씨도 무척 만족하게 된 선택이었습니다. 장사는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1년, 2년이 지나가자 젊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꽤나 찾는 숨은 맛집이 되었습니다. 메뉴는 해물라면과 김밥밖에 없고 규모가 작은 식당이지만 점심 저녁 시간에 늘 만석이었습니다. 그렇게 심씨 부부가 자리를 잡고 살게 되자 수도권에 있는 친척들도 종종 방문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심씨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좋아하는 건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니 쉽게 왕래할 수는 없어서 결혼하며 규칙 아닌 규칙을 정해놓았습니다. 명절엔 한 번은 사돈네에 방문하고 또 다음 명절은 제주도에 방문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여행 오는 셈 치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대신 어버이날이라던가 다른 날들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그렇고 사돈도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왔니? 아들이 결혼하고 다음 해 추석이었습니다. 결혼 후 거의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보는 아들 부부였습니다. 지난 설에는 사돈네에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갑게 아들 부부를 맞은 심씨. 너무 예뻐요, 어머니. 며느리가 심씨 부부의 집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동안 방문했던 친척들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 휴가도 여기로 와야겠다. 우리나라에서 여기보다 좋은 데 많지 않지? 심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명절 내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휴 동안엔 식당 문을 닫기 때문에 근처 바다에서 산책도 했고 저녁엔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다음 날에는 생선도 구워 먹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왔다고 며칠 전부터 새로 이불을 빨아놓고 음식도 이것저것 신경 써서 준비해 놓은 심씨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있었던 2박 3일 동안 내내 대접해 주느라고 아들이 돌아간 뒤로는 거의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생활 좋을까 싶었는데 좀 힘들어도 좋네. 그러게. 다들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하지만 그런 기분이 든 것도 처음 일 2년 뿐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몇 년 지나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아니, 반갑지 않을 때도 많았죠. 1년에 한 번 정도 아들 부부가 올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명절에 왔던 아들이 너무 좋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명절마다 처가 식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긴 해도 심씨도 성심성의껏 대접해주고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방문하는 횟수가 늘수록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작년 추석 때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사돈 내외 그리고 처남 부부까지 6명이서 다 같이 심씨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설날 그리고 그 전 추석 또 명절 외에 휴가를 왔던 것까지 합치면 서울에 살 때보다 더 자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자꾸 와도 되나 모르겠네요. 물론 늘 반갑죠. 심씨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손님을 맞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사돈네 가족을 말이죠. 잠자리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심씨는 안방에서 TV를 보며 잤고 남편은 평소엔 거실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가 왔을 땐 작은 방 하나만 내주면 되는데 이렇게 사돈네 식구들까지 전부 오게 되면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와야 했고 거실에도 사람이 가득했죠. 보통은 친척들이 오더라도 다들 호텔에서 잠을 자고 심신의 집에는 한두 시간쯤 방문해서 인사한 뒤에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가 명절에 내려오는 때는 사돈네도 바깥에서 자지 않고 꼭 이렇게 2층 집에서 끼어 잤습니다. 친척보다 먼 사이가 사돈인데 아들의 장인 장모는 심씨의 집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당신이 힘들어서 어떡해. 하필이면 연휴도 길어서. 남편의 말을 듣고 심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필이면 올해 추석이 공휴일과 주말도 껴있어서 쉬는 날이 일주일 가까이 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있지는 않지만 일정이 4박 5일이나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진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전에 도착한 아들 일행이 2층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심씨 부부는 1층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지만 식당 문을 열고 의자에 앉아 있었죠. 저 식사 되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명절 동안에는 쉽니다. 아, 문이 열려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식당 문이 열려 있으니 영업을 하는 줄 알고 손님이 2팀이나 왔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심씨가 그렇게 앉아 있는데 계단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출출한데 해물라면이랑 김밥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자리를 잡고 앉는 사람들. 여기 왔으면 사돈 손맛을 안 볼 수야 없지.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을 보며 심씨 부부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휴가 길어 진작 정리를 해놓아서 아들네 일행만을 위해 재료를 새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디 놀러라도 나갔으면 좀 쉬겠지만 하도 자주 오니 이제 관광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이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이곳이 심씨의 집인지 아들네 가족이 빌린 별장인지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사돈, 여기 좀 앉아서 드세요. 아, 밥 좀 더 있으면 좀 주세요. 집게 하나 더 있어요? 저녁에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같이 앉아서 먹자고는 하지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요청에 의자에 엉덩이 한 번을 붙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까 생선 사온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먹기 바쁜 사돈. 이번엔 심씨의 남편이 몸을 일으켰죠. 자꾸 왔다 갔다 하니 입맛은 떨어졌고 사돈 가족이 워낙 다들 주당들이라 그에 맞추기도 힘들었습니다. 해가 져가는 대여섯 시부터 시작된 술판이 12시가 돼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2층에 아이를 재우고 다시 내려와서 술을 먹었고 12시 넘어서도 몇 차에 걸쳐서 음식을 바꿔가며 자리를 계속했습니다. 하루 종일 심부름하느라 지친 심씨와 남편은 1시까지 버티다가 먼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과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심씨 부부도 안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전 7시쯤 되었을 때 심씨는 으슬으슬한 기운이 느껴져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고, 무슨 에어컨을 틀어놨어? 새벽에 누군가 안방 욕실을 이용했는지 욕실 문과 방문이 훤히 열려 있었고 거실에서부터 찬 기운이 물씬 풍겨왔습니다. 거실은 한겨울처럼 추웠습니다. 이미 창문을 열고 자면 추운 날씨가 되었는데 술에 취해 열이 올랐는지 에어컨을 켜놓고 그대로 잠든 듯 했습니다. 거실에서 자는 사람들도 다들 이불 속에서 옹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에어컨을 끄고 1층으로 내려가 본 심씨는 난장판이 된 모습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먹다 보면 뒷정리까지 할 정신이 없으니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심씨가 아니면 다음날 오후가 되도록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도 따라 나와서 심씨를 거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거 준 거야? 뭐를? 남편이 정리를 하다 말고 빈 술병을 양손에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어? 당신이 아끼는 거잖아. 술을 먹다가 부족했는지 1층 창고에 넣어두었던 남편이 아끼는 위스키들을 꺼내 마신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엌선 반에 두었다가 싹 마셔버렸길래 올해는 창고에 넣어놨는데 용케 찾아내서 마신 듯 했습니다. 아들이 꺼내왔겠지만 남편의 표정이 구겨졌습니다. 바닥의 흔적들을 보니 깨먹은 병까지 합치면 위스키만 서너 병은 꺼내 먹은 듯 했습니다. 소주나 맥주를 넉넉히 사둔다고 사뒀는데 아무래도 부족했던 것 같았죠. 좋은 날 가끔씩 심씨 부부가 2층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한두 잔씩 마시곤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비어버린 창고를 보니 속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진짜로 속이 쓰린 사돈네 가족들은 점심쯤이 되어서야 어슬렁거리며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심씨가 차려주는 라면을 먹었죠. 오후엔 다행히도 외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깥사돈이 하는 말을 듣고 또다시 표정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이걸로 제가 물고기 많이 잡아올 테니까 저녁에 회 떠주셔야 합니다. 즐거운 기색으로 말하는 바깥사돈의 손에는 남편의 낚싯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낚시에 취미를 붙인 남편이 지난달에 큰맘 먹고 구입한 150만 원짜리 낚싯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양해도 구하지 않고 꺼내오더니 다른 도구들을 챙기며 낚시 갈채비를 했습니다. 낚시도 안 해봤다면서 여러 개 있던 낚싯대 중에 하필이면 남편 것을 집어온 바깥사돈. 아, 이건 산지 얼마 안 된 거라서? 다른 것을 쓰시라 애둘러 말했지만 바깥사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네. 그래야 물고기가 알아서 잡히죠. 그래요, 엄마. 손님인데 좋은 거 쓰셔야죠. 아들이 부모의 속도 모르고 그저 처가 식구들 챙기기에만 바빴습니다. 굳이 그걸 가지고 가겠다는데 2번 거절하기엔 분위기가 이상해질 듯해서 마지못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다들 가니까 좀 편하네. 남편의 차에 한 번에 탈 수가 없어서 심씨 부부는 집에 남았습니다. 다들 떠나고 또다시 빈 그릇들을 치우고 있는데 설거지는 해야 해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 4박 5일 중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심란할 뿐이었죠. 그런데 3시간 뒤에 망가진 낚싯대를 들고 온 바깥사돈을 보고는 남편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에 걸린 것 같아서 잡아당기다가. 에이, 장인어른 괜찮아요. 낚싯대 많은데요, 뭘. 엄마, 장인어른이 넘어지셔서 이게 좀 망가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세워둘게요. 바깥사돈보다 아들이 더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래왔듯이 나머지 3박 4일도 비슷하게 흘러갔고
마지막 날에 아들네 일행이 떠날 때쯤에는 심씨 부부 모두 파죽음 상태였습니다. 매년 점점 심해지니 이제는 차라리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명절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나 연휴에도 제주도부터 찾아오니 이제는 정말 심씨의 집이 아니라 아들네 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씨와 남편은 별장 관리인 정도가 되겠고 말이죠. 아이고, 됐다. 그래도 자식이 찾아오는 게 낫지. 안 찾아오는 것보다. 아끼던 위스키와 낚싯대를 잃은 것이 속상하긴 해도 아들 손자 본다는데 좋지 않을 리는 없었습니다. 심씨도 이불 빨래를 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에도 똑같았습니다. 설에는 몇 날 며칠 동안 보일러를 돌리는 바람에 가스비 폭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니 3박 4일 동안 돌린 LPG 가스 요금이 입이 쩍 벌어졌죠. 하지만 1년에 몇 번 오는 가족을 몸 좀 힘들다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심씨 부부가 인정머리 없지 않았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지만 즐거운 순간도 분명히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심씨도 남편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아들네 일행이 금방 또 보자고 한 소리에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랬죠. 형님 칠순잔치가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토요일. 왜? 비행기표 예약해야지. 정민이한테도 연락하고. 서울에 사는 남편의 큰형님이 올해 칠순잔치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비행기로 가서 참석하고 오후에는 아들네 집에 가서 하루 묵고 오려고 했습니다. 서울까지 갔는데 자식 얼굴 한번 안 보고 올 수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며 심씨 부부가 바로 이사하기도 했고 그 뒤로 서울에 올라갈 일이 없어서 한 번도 신혼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주무시고 가신다고요? 3주 뒤 주말에 방문해도 되는지 아들에 물어보니 아들이 왠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 바쁘니?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도 아니고 3주 뒤이기 때문에 바쁜 것도 이상했죠. 아, 아니에요. 그럼 그때 뵐게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심씨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아들의 끝을 흐리는 말투에서 거리낌을 느끼지 못한 심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심씨 부부는 3주 뒤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칠순잔치에 참석해서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5시쯤이 되어서야 아들네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늘 아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 집을 방문하는 것은 새로웠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잔칫집에 갔다 오는 길이니 아직 출출하지 않아서 7시쯤 돼서 저녁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심씨는 손자랑 놀아주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잠깐 눈도 붙이고 쉬었습니다. 그렇게 7시경이 되었을 때 어느새 바깥에 나갔다 온 아들이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떡볶이 사왔어요. 배 안 고프다고 하셔서 이거 대충 먹죠. 그러면서 봉지에서 음식을 꺼내는데 떡볶이와 김밥이었습니다. 배는 꺼질 시간이 돼서 슬슬 고프던 참이었는데 메뉴 선정이 참 센스가 없었습니다. 늘상 라면과 김밥을 만드는 심씨 부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죠. 잘 먹을게. 여기까지 와서 또 김밥을 먹으려니 물렸는데 그래도 사온 정성이 있으니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해주길 바란 것까진 아니었어도 조금 섭섭한 감정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심씨 부부는 아들네가 오기 전에 꼭 새로 장을 봐오고 매 끼마다 여럿을 위해 상을 차려냈는데 처음 방문하는 부모에게 대접한 음식이 김밥인 것은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은 이 뒤에 일어났습니다. 9시가 넘어가자 슬슬 세수도 해야겠고 잘 준비를 해야겠는데 아들 며느리가 어디서 잘한 소리 없이 미적댔습니다. 저는 애기 재우러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러고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심씨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좁은 데서 불편하게 주무시지 마시고 호텔에서 주무시는 게 어떠세요? 갑작스럽게 호텔에서 자라는 아들. 불편하다는 게 심씨 부부를 말하는 것인지 자신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집이 아닌 바깥에서 자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조금 황당했지만 불편하다면 굳이 얹혀서 자는 것보다는 편하게 둘이 호텔에서 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설명에 당황했습니다. 좋은 데서 묵으려면 어디로 가고 조금 저렴한 데서 묵으려면 어디로 가라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 호텔인지 모텔인지를 아들이 예약해 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좋은 호텔이라도 예약을 해주면서 바깥에서 자라고 했으면 그래도 부모를 배려했구나 생각해서 덜 서운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알아서 하라는 듯한 아들의 태도에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공항 근처에 가도 호텔 많겠네요? 성수기가 아니니까 방도 많을 거예요. 남편도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들네와 사돈가족이 제주도에서 수년간 진상짓을 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였지만 매번 잠자리 신경 쓰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좋은 데도 데리고 다녀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심씨 부부에게 낯선 곳은 아니지만 처음 자식집을 방문한 부모를 이렇게 푸대접을 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떠받들어 주길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도 최소한의 부모 대접은 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호텔을 예약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집에서 하룻밤도 안 재워주나 싶었습니다. 갑시다, 여보. 남편도 빈정상한 눈치로 서둘러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살펴가세요. 호텔 도착하시면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고요. 그러면서 걱정되니 호텔 도착하면 연락하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걱정되는 아들이 어떻게 부모가 왔다 가는데 아파트 1층 현관까지도 같이 안 나와 보는지 공항 근처로 택시를 타고 가서 호텔에서 하루 묵고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묵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은 방이 없었고 두 번째로 들어간 곳은 사람이 없어서 겨우 기계로 결제를 했는데 첫 번째 호텔에 짐을 두고 오는 바람에 또 되돌아갔다 오고 어쨌거나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괘씸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는 가지 말자. 또 갈 일이 뭐가 있겠어. 남편도 또 생각이 났는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떠도는 말처럼 결혼한 자식 집에는 가는 게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되자 아들이 또 심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말을 끼고 모임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겠다고 말이죠. 여기서 잔다고? 그래야죠. 이 인원이 다 호텔 구하려면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는 처갓집에 맡기고 오고 아들 부부를 포함해서 총 인원이 8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은 아들에게는 별일도 아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3박 4일 동안 묵고 가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렇게 여럿이서 좁아서 어떻게 자? 그냥 호텔을 예약하던지 펜션 같은 데로 가. 심씨가 거절하자 아들이 불만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모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짰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제 면이 안 서죠.
기가 막혔습니다. 호텔 비용 아껴서 좀 챙겨드릴게요. 그래도 안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심 씨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오라 그래. 뭐? 싫어? 일단 오라고 그래봐. 휴대폰을 손으로 막고 속닥거리다가 남편의 상화에 못 이겨 심 씨가 손을 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들은 신이 나서 전화를 끊었고 심 씨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또 그 수발을 어떻게 들으라고? 둘만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아들은 약속했던 날짜에 사람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일행들이 집이 기가 막히다며 감탄했고 그때부터 심씨 부부는 2층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심씨의 식당은 쉬는 날이 아닌데도 여러 사람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니 안 그래도 협소한 식당에 손님이 들어올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마당은 이틀 밤 동안 엉망을 만들어 놨고 당연하다는 듯이 아침엔 라면을 얻어먹었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지인의 부모님 집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지 몰랐습니다. 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제일 문제였죠. 그렇게 일행은 3박 4일 동안 있었고 떠나는 날에는 아들이 심씨를 불러 돈을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회비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심씨가 지폐를 펼쳐보자 5만 원짜리 4장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가면서 주는 돈이 20만 원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맘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처음으로 비용을 지불했으니 이걸 잘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 돈을 집어 던져버려야 할지 몰라 서 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그러고는 웬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읽는데 점점 표정이 오묘해졌죠. 이게 다 뭐예요? 심 씨는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를 가져와서 읽어보았습니다. 맨 위에 정산표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으로는 숙박비, 밥값, 술값, 그릴 이용료 등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합계를 보니 3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긴 뭐야. 준성숙이니까. 이 근처 숙박비가 8명이서 자려면 아무리 못해도 40만 원은 하거든. 3박만 계산해도 90만 원이잖냐. 싸게 해준다 쳐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너희가 가져다 먹은 것들. 술이나 음식값 계산했고. 아, 차 빌려준 값도 적혀 있지. 사실 영업을 제대로 못한 비용이 제일 큰데. 이거저거 따질 필요 없이 딱 350만 원만 받으마. 지금 저한테 돈을 받으시겠다고요? 그래. 이것저것 부대 비용은 뺐어. 그래도 아들 손님이니까. 8명이서 이렇게 실컷 놀고 먹었는데 350만 원이면 진짜 싸지. 농담이시죠? 아들이 슬그머니 웃음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안 주겠다는 말은 말아라. 네가 안 주면 네 일행들 붙잡고 달라고 할 테니까. 뭐라고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갑자기라니. 여태 너 여기서 먹고 자고 했던 비용은 내가 상세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즘 기억을 좀 더듬어 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은 받을까 말까 생각 중이야. 아들은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농담하는 게 아닌 것임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왜? 못 줘? 그럼 기다려봐. 저 중에서 누가 총무야? 남편이 아들의 일행을 찾으러 나가려고 하자 다급히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아들은 집을 떠나기 전에 정말로 남편의 통장으로 350만 원을 붙였습니다.
송금하는 걸 남편이 옆에서 지켜서서 보고 있었고 말이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가 과해? 저놈이 여길 별장처럼 이용하면 별장 사용료를 내야지. 그리고 늙은 부모 부려먹은 값은 더 비싸고. 그것도 많이 깎아준 거야. 차를 타고 떠나는 아들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남들 앞이라 티는 못 내는데 참 억울해 보였죠. 좀 걱정이 되는 한편 그 얼굴을 떠올리니 어쩐지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자신들이 그동안 대접받은 것들의 값어치를 알겠거니 했습니다. 심 씨는 그 돈으로 남편의 낚싯대도 새로 사주었고 위스키도 2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심 씨의 개인 지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또 추석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이번에도 내려가자고 그러시는데 혹시 또 숙박비 받을 생각이세요? 상황을 모르는 사돈이 또 당연하다는 듯이 제주도에 올 생각인 듯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니? 이 집을 뭐 공짜로 산 줄 알아?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세요? 매정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엄마 아빠 올라갔을 때 너희가 했던 행동이 매정한 거지. 혹시 서울 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듯한 목소리.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집 가서 잠도 자고 좀 얻어먹을 수도 있지. 서운한 게 있다고 돈을 받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어째서 부모가 자식 대접하는 건 당연하고 자식은 부모를 푸대접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대접받았으면 고마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여기에 너희가 뭐 음식이라도 맡겨놨니? 아니면 고생한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봤어? 그동안 해준 것도 비용 다 받으면 몇 천을 줘도 부족해? 아들은 한참을 억울하다며 불만을 늘여놓았습니다. 오려면 와. 그 다음 그만큼 지불만 해. 그러자 아들이 섭섭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들이 사돈네를 설득해서 동해로 놀러를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 식구가 전부 갔다면 모르긴 몰라도 며칠 동안 돈깨나 깨졌겠죠. 그리고 그 다음 연휴나 명절에도 사돈이 자꾸 제주도로 가자고 하는 모양이었는데 아들이 어떻게든 막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소하기도 하고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간 아들네가 안 내려오니 세상 편했습니다. 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원히 아들과 안 보고 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못 오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린다면 언제고 다시 연락이 오겠지 생각했죠. 심 씨는 남편과 둘이 오붓하게 테라스에 앉아서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당분간은 고요한 일상이 이어질 듯 했습니다. 너무하는 건 너희들이지. 결혼이라는 게 너희 둘이 만나고 끝이야. 매일 부대끼며 살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부모와도 서로 왕래하고 배려하며 사는 게 가족 아니야. 시집이라고 떠받들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게 합리적인 거 좋아하면서 그러면 양가에도 모두 합리적으로 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식 노릇도 싫다. 며느리 노릇도 싫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결혼할 때 조건 없이 집을 받은 거야? 어떻게 뭐든 너희 좋을 대로 불편한 거 하나도 감수 안 하고 등만 챙기려 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무자르듯이 가족을 잘라내는 게 잘 지낸 거야? 어쩜 너희는 너희 생각만 하니? 그건 서로 불편할까봐.
네 처 불편할까봐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시집이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보통은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집살이로 고생하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집이 없으면 명절이고 제사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써도 되잖냐? 나는 너희 말대로 남처럼 살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의무도 없이 편하게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전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집살이가 어쩌고 저쩌고 내뱉고 있는 아들 며느리는 당해보지 않아서 시집살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편히 살아왔다는 걸 모르고 본인만 똑똑하고 옳은 줄 아는 아들 며느리에게 시집살이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옛날처럼 일 시키고 괴롭히고 아들이랑 이간질 시키는 게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인 시대입니다. 자신은 요즘 이 시대의 젊은 며느리라며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당돌한 며느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말이죠. 전 씨의 아들 조나무는 올해 37세가 되었습니다. 4년 전에 결혼을 했죠. 아들 나무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전혀 딴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아니, 남이 된 듯 했죠.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도 시어머니의 꼰대 마인드인가 싶지만 정말로 전 씨 부부와 아들은 평범한 부모 자식 사이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전 씨 부부도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아들도 그에 부응해서 무탈하게 졸업하고 취직도 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는 따로 살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보고 살았고 전화도 1, 2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들이다 보니 딸처럼 살갑지는 않아도 무뚝뚝하게나마 부모를 챙기는 면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밖에서 만나서 외식을 하기도 하고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 같은 땐 언제나 서로의 선물도 챙기고 말이죠. 결혼하면 그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남과 북처럼 갈라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게 며느리의 탓만은 아니겠죠. 아들이 며느리보다 더 괘씸했고 그건 아들을 그렇게 키운 전 씨 부부의 잘못이었습니다. 전 씨 부부는 며느리를 상견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2년 사귀었다니 그전에라도 몇 번은 볼만도 한데 상견례를 하는 날까지 그 귀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33이 되었을 때 전 씨 부부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혼할 거면 그래도 상견례 전이라도 한 번쯤은 소개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희정이가 원하질 않아서요. 뭐? 순간 전 씨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결혼할 여자가 상견례 전에는 그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한다는 뜻이 맞는가 긴가민가 했죠. 상견례 때 보시면 되죠. 보통은 인사하러 먼저 오는 거 아니야? 보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집마다 다른 거죠 뭐. 희정이가 좀 똑부러지는 면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라서. 아들이 전 씨에게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상견례 때 봐라 했으면 수긍을 했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예비 며느리나 고지곳대로 전한 아들이나 분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에 예비 며느리와 만난 뒤로는 이해가 갔죠. 예비 시부모와 미리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니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평범한 상견례처럼 흘러갔습니다. 똑부러진다더니 과연 아들의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보통 부모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대화를 주도하는 건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라 다르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야무진 성격이면 앞으로 잘 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사하지 않은 것 가지고 섭섭해하지 말자 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중대한 발표를 하듯 전씨 부부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당부라고 해야 하나? 전씨와 두 눈을 마주치며 또박또박 말하는 예비 며느리. 우선, 저는 제사는 싫어요. 검지 하나를 펴고 첫 번째 사항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전씨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우리는 제사 안 지내는데 아, 아버님이나 어머님 두 분 중에서 돌아가셔도요. 제사를 지내신다면 비용은 일정 금액 안에서 낼 수 있는데요. 음식 준비를 하거나 밤에 참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해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당장 제사를 지내자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있지도 않은 제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예비 며느리. 그리고 설령 제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통보하듯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허리가 좋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혹시 그걸 보고 곧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에 마음이 심란했지만 애써 표정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런 걱정 없어. 그건 잘 됐네요. 제사 문제가 갈등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선전포고와도 같은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예요. 중지를 들어올리며 하는 말에 전씨가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도 있어? 네. 두 번째는 생일 문제인데요. 서로의 생일은 챙기지 말고 각자 보내는 걸로 해요. 물론 제 생일에도 전화 안 하셔도 돼요. 결국엔 생일에 전화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남은 씨가 부모님 생신 챙기겠다면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저는 참석 안 하고요. 용돈이나 선물은 일정 선 안에서 보내드릴 의향은 있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폈을 땐 남편의 입에서 허하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데요. 명절이에요. 명절에 저는 음식 준비 안 할 거고요. 참석은 할게요. 그리고 1박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 당일 아침에 갔다가 밥 한 끼 얻어먹고 오겠습니다. 그쯤 되니 남편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지 눈썹을 실룩거리고 있었고 전씨도 점점 미간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보통 상견례에서 선언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어도 살면서 눈치껏 서로 맞춰가는 것이지 꼭 계약을 하듯이 이 자리에서 정하고 갈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데요. 효도는 원래 셀프라고 하잖아요. 볼일 있으시면 웬만하면 남은 씨 통해서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특별히 전화드릴 일은 없을 테니까 제가 전화 안 하더라도 그러려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시댁에 가게 될 일이 있더라도 제가 가고 싶을 때 갈 테니까 강요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쏟아지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 있었는데 예비 사돈이라는 사람은 옆에서 오히려 맞장구를 쳤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소리죠. 사실 저도 시댁에 잘 안 갔거든요. 멀리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건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잘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고부 사이에 갈등이 없고 서운함이 없죠. 옛날 같았으면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소리 못할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야무져요.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자신이 시어머니라 괜히 기분이 나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입장을 바꿔서 아들이 이런 말을 예비 사돈에게 했다면 전 씨가 뜯어 말렸을 것 같았습니다. 예비 사돈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의 발언이 누구의 영향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전 씨가 표정을 굳히고 있자 예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제가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에요. 불합리한 거는 못 참고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희생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기분 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보세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쿨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같이 맞춰서 젊어져야 해요. 저는 딸이 둘이라서 딸들 덕분에 젊게 살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결혼하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니라 친척이나 해외 동포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집은 아들 부부에게 간섭도 하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일견 쿨해 보이지만 전 씨의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한 말의 내용은 며느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듯 보이지만 너무나도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전달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듣고 기분 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 놓고는 허심탄회하게 할 말을 해야 갈등이 없다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이렇다면 조금 무섭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전 씨는 전화 안 하고 생일 안 챙긴다고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효도받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았고 전 씨가 요청한 적도 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무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잘못된 게 있어서 고치기 위해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니까 너는 내 말에 따라라 하는 듯한 언사에 남편도 심기가 불편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전 씨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예비 며느리든 사돈이든 역지사지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들어보니 그럴 거면 시집에서 주는 집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이나 해외 동포에게 집을 사주는 사람은 없으니 말이죠. 아들 결혼하면 주려고 20분 거리에 한 채 더 사두었던 집을 얼마 전 세입자가 나간 상태로 아들을 위해 그대로 비워뒀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아들도 가만히 있으니 전 씨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차에 타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네 여자친구가 그런 말 할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떤 거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말했던 거. 아, 그거요. 오늘 엄마한테 말할 줄은 몰랐는데. 사귀면서도 가끔 했던 말이라서요. 너무 정없이 구는 거 아니야? 먼저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에이, 그래도 똑 부러져서 좋지 않아요? 저는 합리적인 말 같던데. 결국 전화나 명절 문제 때문에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애초에 차단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예의 문제 아니니? 예요. 혹시 기분 상하셨어요? 아니, 그런 것들은 가족이 되고 같이 지내면서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지금 당장 딱 선을 그어버리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이해 못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둘 다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니 아들의 말처럼 정말 자신이 늙어서 젊은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 알았으니까 너도 처가에 꼭 똑같이 해라.
어차피 결혼하면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주변 이야기를 하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전화 통화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제사는 안 지내고, 생일에 며느리에게 생일상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명절에 일 시킬 생각도 없었으니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불가능한 걸 요구한 건 아니니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친정과 다르다면 그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둘이 만나는데 며느리가 시집에 하는 것과 사위가 처가에 하는 게 다르다면 그건 전 씨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내일 네 아버지 생신인데 알고 있지? 남편 생일인데 아들에게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하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은 아들. 아침에 전화는 드려. 월요일이라 오진 않아도 아침에 전화 한 통 정도는 까먹지 않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어디야? 바뀐가 보네. 시끄럽다. 아, 지금 처가댁이에요. 사돈네에 가 있다는 아들. 무슨 일인데 거기까지 갔어? 아들네 집에서 차 타고 2시간 이상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 장모님 이사하신다고 그러셔서요. 그래서 도와주러 내려갔다는 아들. 그 말에 기가 찼습니다. 명절 아니면 안 오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가고 싶을 땐 간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는 처갓집 가는 걸 원하니까 간 거고. 네 처는 시집에 오기 싫으니까 안 온다는 말이야. 결국 내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하는 건 며느리인 듯 했고 말이죠. 빈정이 상한 전 씨는 아들과 통화하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아침을 먹고 간다기에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명절인데 잡채나 갈비찜은 아들 내외가 도착하기 전에 전 씨가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고 나서 국 끓이고 마저 상을 차리려는데 다른 건 됐고 숟가락만 좀 놔달라는 말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상 차리는 것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도요. 그래서 전 씨가 아들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말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도 하셔야죠. 명절에 여자들만 일하고 남자들은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는 건 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준비만 하면 되는데 굳이 시아버지도 일을 시키려고 하는 며느리. 더군다나 남편은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작은 그릇에 마늘을 넣어서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이거라도 까고 계세요. 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이리 줘. 내가 할 테니까. 전 씨는 남편 손에 들린 마늘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너희도 앉아 있어. 다 차렸어.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시켜도 되고 시아버지는 일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돈만 벌다가 일하는 와중에 허리를 다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한테 공평을 외치며 밥하는 것까지 거들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남편의 덕을 며느리도 안 봤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을 사준 돈도 결국 남편이 번 돈이었으니 말이죠. 미리 다 차려놔서 할 일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남편이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물 한 잔만 줘. 마침 전 씨의 손에 양념이 묻은 상태라 전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전화 받으러 잠깐 방에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실 물 떠오라고 시키는 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아버지 물 한 잔 떠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것도 시집살이로 여기는 것인가 궁금했죠. 물 한 잔 떠주는 게 힘드니? 이것도 시집살이야? 그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뭐 가져와라, 물 떠와라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시아버지라도요. 가만히 앉아서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먹으면서 물 정도는 2컵이든 3컵이든 떠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전 씨도 반대 입장이었어도 기꺼이 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젊고 늙고를 떠나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가 했죠. 바른 말은 듣기 싫은 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않아요? 바른 말이고 틀린 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가 언제 너 시집살이 시킨 적이 있어? 이게 시집살이죠. 끝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며느리에게 분통이 터졌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결혼은 왜 하니? 명절이라고 시집은 왜 오고? 다음부터는 그냥 오지도 마라. 어차피 부모도 뭣도 아니고 친척이라며? 차라리 안 오는 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며느리가 똘똘한 척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어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와봤자 한 끼 먹고 가는데 그 한 끼를 차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함께하는 자리가 유쾌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씨도 며느리 눈치 보고 수발 들고 기분만 상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명절부터는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몸은 편했고 마음도 차라리 편했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보지 않으니 정말로 전 씨는 아들 부부와 남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친척이나 이웃도 아니고 수만리 떨어진 해외 동포와 같은 사이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아들 부부도 아이가 생기니 또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좀 갈게요. 오고 싶을 때만 온다더니 아이를 낳으니까 오고 싶은 날이 많아진 듯 했습니다. 육아가 어지간히 힘든 모양인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 씨의 집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처음엔 1~2시간씩 맡기던 게 점점 늘어서 이제는 주말 아침에 맡겨서 다음날 저녁에 찾으러 올 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애가 있다가 없으면 너무 편했겠죠. 그렇게 남처럼 지내더니 정작 저들이 필요할 때는 부르지 않아도 잘만 왔습니다. 사돈네가 거리가 있다 보니 봐줄 사람은 전 씨 부부밖에 없었죠. 사실 괘씸해서 봐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의 아이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첫 손주였기 때문에 전 씨도 모시기는 척 받아주었습니다. 저 가볼게요. 며느리는 주말에 와서 아이만 놓고 갔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네. 남편이 전 씨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또 내일 온대? 그렇죠, 뭐. 이렇게 아들 며느리와 자주 왕래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미우면 손주까지 미워지는지 얼마 안 있어서 전 씨는 손주고 아들이고 전부 다 꼴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여보, 정말 큰일 날 뻔했다잖아요. 아이고,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핸드폰을 놓고 가서 되돌아갔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늘이 좀 더 살다 오라고 그러는가 보지. 어느 날 남편이 전 씨가 외출한 사이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휴대폰을 두고 오는 바람에 집을 떠난 지 20분 만에 돌아온 전 씨가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했고 조금만 늦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란 의사의 말에 부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며칠 더 입원해야 하는 남편을 돌아보며 전 씨는 가슴이 술렁거렸습니다. 남편은 안 그래도 거동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으니까 새삼 둘 다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있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러자 무서운 마음이 들었죠. 전 씨가 10분만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정신은 들었지만 자꾸 저승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대로 죽었으면 가족들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갔을 거 아니야? 아, 그런 소리를 왜 해요? 그러게? 마음이 조금 약해지네. 나문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아무래도 남편이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씨도 아직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아들 얼굴이라도 봐야 안도감이 들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서서 전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했을 시간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전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아버님이요? 그래. 오늘은 면회가 안 될 것 같고 내일 올래. 아, 남은 씨랑 상의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고 전 씨는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대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다고요? 그래. 지금은 어떠세요? 깨어나셨지. 큰일 날 뻔했어. 그러고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으신 거네요. 좀 더 입원은 해 있어야 되는데 며칠 뒤에 퇴원하실 것 같아. 10년 감수했지 뭐야. 그럼 제가 지금 처갓집에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네. 회사 끝나고 바로 내려왔는데 막 도착해서 지금 바로 가기가 그래서요. 제가 올라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어차피 오늘은 면회 안 될 테니까 내일 와. 전 씨는 아들과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나문이 내일 온대요. 온대? 그러니까 어서 자요. 이제. 그리고 다음 날이 돼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쯤 됐을 때 전 씨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언제 퇴원하신다고 했죠? 저희 아무래도 일요일에 올라갈 것 같은데 월요일에 퇴근하고 가도 돼요? 무슨 일 때문에 내려간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전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짓을 했구나 하고 말이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하면 헐레벌떡 뛰어올 아들을 상상했던 게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님을 이미 몇 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전 씨는 그때 아들에게서 자신의 마음이 떠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부모에게서 떠나간 것은 한참 전이었겠죠. 결국 남편은 월요일 오전에 퇴원을 했고 아들은 병문안을 오지 못했습니다. 안부 전화가 한 통 왔지만 전 씨는 집에 왔다는 말을 남기고 끊어버렸죠. 아들 며느리도 냉랭한 전 씨의 태도를 느꼈는지 며칠 뒤에 웬일로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애 데리고 이번 주에 갈게요. 애 맡기겠다고?
아니요, 같이 식사라도 할까 하고요. 아버님 입원하셨을 때도 못 갔고. 못 온 게 아니라 안 온 것이겠죠. 오지 말어라. 네? 전 씨의 차가운 대답에 며느리가 되물었습니다. 애기 맡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애기를 맡기러 오는 거든 놀러 오는 거든 오지 말라고 했어. 그러자 며느리가 침묵했습니다. 너는 너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면서 난 너네 방문을 원하지 않을 때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희가 가는 게 싫으시다고요? 그래.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와서 밥 얻어먹고 애 맡기고 그러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건 싫다 이건 안 된다. 나도 그런 너네 오면 부담스럽고 힘들어. 그런데도 자식이고 며느리니까. 내 가족이니까 감수했던 거야. 부모라고 무조건 자식이 반가운 줄 알아? 요즘엔 안 그래도 자식을 하나 둘밖에 안 낳는 세상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처럼 살아라, 친척처럼 살아라 하면 도대체 자식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노후 책임지라 그래? 아니면 용돈을 달라 그래? 아니면 매일 전화해서 괴롭히기라도 해. 너는 시집에 바라는 게 그렇게 많으면 너도 며느리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는 독립적인 가정이니까 그걸 인정해 주시라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누가 독립적인 가정 아니래니? 독립적인 가정은 부모에 대한 예의도 없는 거야? 너도 그냥 우리랑 연 끊고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애기 맡길 생각도 말어.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했더니 자신의 말만 맞는 줄 아는 며느리. 아직 속 시원히 말을 다 하지 못했지만 더 언쟁을 했다가는 속에서 불이 날 듯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전 씨를 탓하기 위해서였죠. 왜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너무하셨어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이렇게까지 정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너무하는 건 너희들이지. 결혼이라는 게 너희 둘이 만나고 끝이야. 매일 부대끼며 살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부모와도 서로 왕래하고 배려하며 사는 게 가족 아니야. 시집이라고 떠받들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합리적인 거 좋아하면서 그러면 양가에도 모두 합리적으로 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식 노릇도 싫다. 며느리 노릇도 싫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결혼할 때 조건 없이 집을 받은 거야? 어떻게 뭐든 너희 좋을 대로 불편한 거 하나도 감수 안 하고 등만 챙기려 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가족을 잘라내? 어쩜 너희는 너희 생각만 하니? 그건 서로 불편할까봐. 네 처 불편할까봐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시집이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명절이고 제사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써도 되잖냐? 나는 너희 말대로 남처럼 살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의무도 없이 편하게 살아.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받은 것은 돌려줘. 이웃이 준 걸 그렇게 조건 없이 받으면 안 되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살고 있는 집 다시 토해내라는 말이지. 농담이시죠? 농담인지 아닌지 보여주니. 심각한 상황을 인지했는지 아들이 전 씨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이젠 다 소용없어. 나도 이제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집 비우지 않아도 그 집은 매매해버릴 거야. 너흰 공짜로 살고 있으니까 주인이 누가 됐든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거고. 엄마 아빠는 그 집 팔아서 요양이라도 해야겠어. 어차피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자식한테
우리 노후 맡길 생각 없고 또 아무것도 줄 생각 없으니까. 전 씨는 아파트에서 아들네를 내쫓고 즉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해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말대로 명절에 안 와도 되고, 우리 둘 중 누가 죽어도 제사도 안 지내도 되고, 연락은 더더욱 할 필요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굳이 복수한답시고 며느리 불러다가 설거지 시키고 찾아가서 생일상 받고 아들과 이간질 시키고 그렇게 시집살이 시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이라 할 말 다 한다는 젊은 며느리는 요즘 방식으로 돈으로 시집살이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미 다친 마음은 이후에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찾아와서 빌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